내년 그러니까 시장 금리 10년물 전망하고 혹시 증시 레인지 제일 그 궁금해하실 코스피하고 미국 증시 대충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내년 말까지 혹시 제일 까다로운 질문이라 저부터 이야기해요. 뭐 순서는 네. 네, 저는 저 미 국채 수익률이 3.47%까지 올라갔다 최근에 2.67%까지 떨어졌는데 네. 3.47%가 고점이었을 것이다. 고점이다. 예, 예.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앞으로도 막 급나가진 않을 거예요. 네, 네. 예, 그런데 이미 고점은 찼다. 음. 예, 그게 앞으로 미국 경기의 침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근데 인플레이율이 좀 둔화되면서 3분기에 약간 반등할 텐데 내년 상반기는 미국 경제고 우리 경제고 다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기대만 있는데 그 현실화되면은 주가는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 둘 다. 예, 다 같습니다. 그럼 한국도 전고점 이하로, 전저점 이하로 빠질 예, 수 전저점 있다. 이하로 한번 빠질 수 있다고. 한번 빠질 수 있다. 예, 예. 미국도 그렇고. 예. 네, 저는 혹시 레인지 아, 이 레인지.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시죠. 에, 저는 뭐 한두 번 더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지난번 3.5 근처까지. 물론 이제 수익률 곡선은 계속 역전 현상이 지속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자주 잘 잡히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최종 금리가 3.5가 아니라 4.25, 4.5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슈가 결국에는 한번 금리를 더 올라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2.5에서 3.5 정도 아주 폭넓은, 뭐 채권 시장으로 보면 뭐 있을 수 없는 레인지인데, 저는 이런 레인지가 결국 좀 기술적으로는 CTA 펀드, 조금 오르면 조금 사고 많이 오르면 많이 사고 변동성을 키우는 모멘텀 전략이 너무 커져 있다는 거고요. ETF,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ETF와 인버스 ETF, 채권 시장에도 그런 것들이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비대해진 부분이 놀라운 변동성을 계속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펀더멘탈은 2.5에서 3.5. 10년물, 미국 네, 10년물.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어쨌든 이번에는 시스템 리스크가 없이 미국 기준으로 어느 정도 과도한 침체, 그러니까 2008년이나 2000년 닷컴 버블, 자산 시장이 고평가돼 있던, 주식 시장이 너무 고평가돼 있었던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수준이면 펀더멘탈로 충분하다.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3,400을 깨면 저는 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 침체가 지속되기 때문에 전고점 4,800은 불가능하다.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저점은 내년 말까지 3,400 정도로 보시면 네, 고점은 뭐 한 4,300? 뭐 이 정도에서 전고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뭐 4,300이 빠진 폭의 한 50% 정도 되고 100일 이동 평균선, 저항선이 있는 장기적인 펀더멘탈 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 한 3월까지는 주식시장을 좀 옥죄일 거다. 또 올해 3, 4Q보다는 내년 1, 2분기가 기업 실적에 조금 마이너스 서프라이즈, 실망감이 훨씬 더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멘텀상으로도 주가가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다. 충분히 싸게 살 기회가 있다. 하지만 미국은 김 교수님하고는 좀 의견이 다른 게 다른가요? 어쨌든 좀 세계에서 제일 빨리 회복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그러한 시기도 굉장히 빠른 국가고, 또 펀더멘탈 회복도, 경기나 기업 실적의 회복도 제일 빠른 국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 속도가 조금 가장 빠른 국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30% 정도, 그러면 2,300 정도는 한번 위협 테스트할 거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경기 침체가 조금 더 심각하다면 2,100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제 주식을 놓고 보자면은 6월 저점이 진바닥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것처럼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진성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나면은 주식 시장은 통상 경기 침체가 완연하게 이제 확인된 이후에 이제 바닥을 형성하기 때문에 지금 6월 저점보다 낮은 수준에서 바닥을 칠 거라고 예상이 되고, 다만 그때까지 그 이전에 먼저 드라마틱한 베어마켓 랠리가 한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뭐 그렇게 극적인 대단한 베어마켓 랠리가 없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렇게 이제 드라마틱한 베어마켓 랠리가 이제 무너지면서 결국 이제 항복하는 장세가 전저점을 뚫고 항복하는 장세가 오는 게 뭔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뭐 흔히 봐왔던 패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금리 같은 경우는 전망을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플레이션 환경이 워낙 이례적이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더 중요한지 명목 금리가 더 중요한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도무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 레이트가 뭐 이쯤 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제가 어떤 뭐 스스로 높은 신뢰를 가지고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 전망이나 주식 전망도 저는 뭐 대체로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불확실하고 기본 전망은 갖고 있지만은 다양한 아래 위로 펼쳐질 수 있는 판이한 전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총을 쏠 때 긴 소총은 총열이 기니까 멀리 쏴도 이제 정확도가 높은데 권총은 총열이 짧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도 잘 안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총에 비유하면은 되게 총열이 짧은 권총을 쥐고 우리가 전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확신을 가지고 어떤 투자의 포지셔닝 하기보다는 안 잃도록 포지셔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키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최소 23년 말까지는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한다면 일단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이게 60년부터 지금까지 빨간색이 10년물 금리고 파란색이 이제 근원 PC거든요. 근데 단 한 차례 빼고는 10년물이 사실은 이렇게 있은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에는 이거를 따라 잡을 거다. 결국에는 빨간색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시장금리상. 그래서 10년물이 생각보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거의 붕괴 수준으로, 채권 10년물, 장기물 수준으로. 단기물은 오히려 많이 못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만기가 먼 쪽으로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그거는 채권이 연준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시장이 의심을 하기 시작할 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게 내년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뭐 멀티플이 당연히 달라져야 되니까 저는 사실 S&P 기준으로 저는 아무튼 2,400이 기본 전망이고 잘못하면 1,800까지 갈 수 있다. 네. 와우, 좀 뭐 얘기하기 그런데 충격이네요. 네. 대신 코스피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많이 오히려 코스피는 물론 지금 지난 저점 뭐 왔다가 또 가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제 신뢰가 꺾이면서 달러가 많이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리세션, 달러가 강해지고 이런 리세션이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는 오히려 코스피나 중국은 이미 선으로 먼저 좀 시차가 빠르게 진행이 됐다. 그래서 물론 지난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갔다가 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S&P가 그렇게 됐는데 코스피가 그게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미국에서 자본이 이탈할 거다. 그리고 그럼 주식 자금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차라리 뭐 중국 주식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아무튼 채권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이어진다면 그러면 결국에 그걸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주식하던 사람들은 주식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 거냐. 그러면
미국 밖에 인플레이션이 좀 낮은 곳으로 가지 않겠나. S&P 그렇게 전망하면 욕 많이 얻어먹을 거예요. 그래서 미중이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코스피 3,300 갈 때 2,200 주장해가지고 엄청 욕을 얻어먹은 적 있었는데 아, 그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조정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로 따져서 명목으로 진짜 1,800까지 내려갈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디플레이션 압력까지 같이 온다는 얘기인데. 근데 저도 큰 네. 흐름은 미국 예, 큰 흐름은 저는 주식보다는 그렇게 아시아 봅니다. 주식이라고 큰 보고 흐름은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은 진짜 좀 빠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운 좋게 명목으로 70년대와 같이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도 70년대 정도로 끝난다면 그냥 73년에서 75년 정도로 끝난다면 3천까지 내려갈 수 있다. 왜냐하면 최소한 인플레이션이 아무튼 명목상으로의 가치를 높여주는 건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저도 큰 흐름으로 보면 미국 주식보다는 아시아 주식을 더 비중을 저랑 올려야 마음 된다. 비슷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 10년간은 사실 미국 주식이 제일 안정적으로 올랐죠. 근데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 10년 동안 미국 주가가 월 평균 수익률 S&P 500 기준으로 마이너스거든요. 제자리 걸음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세계 시가총액 상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회사가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더라고요. 그 회사 주가 보니까 2000년 IT 붕괴되고 제자리를 넘어서기는 꼭 10년이 걸렸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 가계 주식 비중 높은 거나 뭐 GDP 뭐 대비 시가총액 같은 거 구하면은 미국 주가는 저는 심각한 거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뭐 연준 모델 뭐 PR의 역수에서 뭐 안전자산 금리를 뺀 이런 수치가 한 20년 평균이 3.5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 거품 아니다. 하지만 역실적 장세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을 거다. 이제 그 부분을 얼만큼 미스터 마켓이 과도하게 반영할지, 혹은 뭐 좀 과소 반영할지, 낙폭보다는 기간 반영을 할지, 여기에 따라서 좀 모양이 다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금리를 고려한 주식시장의 펀더멘탈 밸류에이션은 저는 미국은 좀 거품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거품이라면 훨씬 더 많이 빠져야 되겠죠. 다른 지표로 또 보면 또 거품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결국 말씀하신 대로 금리랑 인플레이션에 달렸는데 혹시 이거 보시면 네. 이게 제 이익 수익률이 여기거든요. 4.7 정도인데 S&P가. 아이고. 이게 저는 한 여기까지는 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리가 그렇죠. 시장 10% 금리가 다 넘어야 오르겠죠. 되겠죠. 네. 실질 금리도 거의 뭐 그 이상. 이거는 이제 아니죠. 이건 S&P 500이니까 10년 이게 만약에 한 뭐 11, 12까지 간다면 10년 국채 정도 10년 국채가 한 7%, 8% 정도면 인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7, 8% 되면 미국 바깥에 이제 금리는 10%가 넘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오히려 미국 바깥이 채권이 미국에서 빠져나오면 그 현금으로 못 가니까 다 인플레이션 상황이니까 차라리 그럼 다른 중국 채권으로 가든 한국 채권으로 가든 뭐 그런 상황을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하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 주식을 얘기할 때 미국 주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네.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뉴욕에서 거래되는 네네네. 기업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그 주식들이 왜 높은 PER을 유지되느냐, 왜 낮은 어닝스 일드가 계속 용인되고 정당화되느냐 네네네. 하면은 단지 EPS 그 액수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 대비 EPS 액수뿐만 아니라 그 EPS의 변동 수준이라든가 그다음에 한번 드로우다운 됐을 때 얼마나 심각하게 이제 꺼졌다가 이제 올라가느냐, 그게 이제 얼마나 또 얕으냐, 뭐 그런 이제 안정적인 뭐 측면, 그다음에 EPS 중에 얼마나 더 배당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배당을 안 하거든요. 기업들이 그냥 다 갖고 있습니다. 월급도 많이 안 주고 배당도 잘 안 하고. 그 미국, 그 일본의 이제 자금 순환 동향을 보면은 기업이 제일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는 기업이 항상 차입 주체라고 하는데 일본은 빌려주는 주체입니다. 잉여 주체죠. 그렇죠. 만성적인 그냥 잉여 주체예요. 그게 이제 일본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기업이 그렇게 부자면은 일본 주식이 제일 좋겠다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그렇게 다 싸질머지고 있으니까 그 자본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죠. 이익 수익률이 이렇게 이게 이게 인정이 되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 금리가 10년물 장기 그다음에, 금리가 계속 네. 낮아진 거죠. 근데 그다음에 그 결과가 이 주식의 어닝스 네. 일들을 역사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은 저는 네네네네.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본은 계속 축적되면은 네네네. 자본으로 이 아담 스미스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본으로 이렇게 굴려가지고 돈 벌 수 있는 네네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진다. 그러니까 자본이 계속 축적되면은 자본의 수익률은 계속 낮아지는 거죠. 네네. 뭐 어쨌든 간에 장기 금리 따라서 계속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수익률이 계속 낮아진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장기 금리를 저는 7, 8% 정도로 결국에 신뢰를 잃는다. 미국 10년물이 그렇게 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이 문제가 될 거고 미국은 주식이 문제가 될 거다. 왜냐면 주식 이전에 미국 모든- 재정이 그냥 박살. 그렇죠. 재정도 박살이 나겠지만 뭐 그때는 돈 더 찍어서 양적 완화를 더 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그 뒤는 그럼 모르겠지만 베네수엘라가 되겠죠. 예예 뭐 그렇지만 뭐 정치라는 게 정치 메커니즘은 모르니까 침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 금리. 왜냐하면은 정책 수단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예. 재정 증산도. 네. 그래서 또 채권 발행을 해야 되고 경기 부양을 하는 게 재정 정책밖에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그러다 보면 사실은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가계부채 이런 부분들이 2007년 이후에 부채 조정을 한 번도 안 한 지역이거든요. 우리나라도 2002년 카드 사태 때 가계부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안 했거든요. 계속 차곡차곡 부채를 쌓아왔죠. 그 다음에 중국 기업 부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태리, 피그스 국가들 국가 부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누가 못날 환율이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미국은 뭐 달러를 찍어내서 깡패 짓을 할 거고, 그리고 다른 나라는 결국에는 좀 그런 근린 궁피파 정책의 희생양이 될 거라는 겁니다. 경기 침체 기간이 길어진다면 저도 대표님 생각에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건 동의하는데 크레딧 스프레드 더 올라가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엄청 튀고 우리한 국채 금리도 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경기 침체 기간이 조금 짧으면 너무 과도한 예측일 수도 있다. 아마 미국이 3년 안에 지금으로부터 3년 안에 인플레이션을 과거의 노말 수준으로 안정화시키지 못한다면은 달러 지위에 아주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빚이 많으니까 인플레를 일으켜서 빚을 이제 실질적으로 갚으려고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옛날 얘기거든요. 왕들이 전쟁을 해서 상인들한테 돈 빌려서 전쟁을 일으켜 놓고 그거 갚기 싫으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특정 주체들한테 빚을 지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빌렸을 때 가능한 일이지만은 공중을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빚을 늘려오는 과대 부채 시스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은 이거는 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를 잡지 못한다면은 미국 국채 금리에 붙는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고 그런 높은 프리미엄의 금리로 지금 미국 국가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시장 금리가 단기 쪽은 짧게 하고 안 올리고 장기 쪽만 튀어버리면 일단은 뭐 어떻게 운영을 할 수가 그건 안 있겠지만 됩니다. 장기 쪽만 왜냐하면은 올라가도 장기 금리를 높여놓고 단기 금리로 단기 자금으로 계속 조달하는 것은 거의 네네. 마약으로 연명하는 그렇죠. 거랑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저는 이미 그렇게 부채 해왔다. 듀레이션이 너무 짧아지는 거죠. 네네. 미국이 이미 그렇게 해왔다. 그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작년까지만 해도 재정 적자가 많을 때는 네. 이제 재정 증권 발행을 통해서 그 찬존 만기를 줄였다가 음. 재정 적자가 줄어들면 이제 그 단기 예, 증권을 다 맞습니다. 근데 갚아버립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지금은 있는데 단기보다 장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2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1년 미만 부채가 50%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그렇게- 적자가 예, 예. 급증할 때는 항상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장기 금리가 이렇게 오른다. 근데 그거 그래도 이미 자기들은 저리에 발행을 한 거기 때문에 만기가 될 때까지는 그 시차는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롤오버 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때 가서 진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 다시 그래도 양적 완화를 할 수도 있고 뭐 진짜 뭐 그거는 그럼 너무 베네수엘라가 되는 극단적인 그런 얘기라. 전 세계의 베네수엘라 어마어마한. 그다음에 이제 부채 어느 나라가 이제 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한가
볼 때 이제 단지 국가 부채, 정부 부채만 볼 게 아니라 경제 주체 전체 이제 부채 총량을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기업이라든가 가계, 그다음에 지방 정부 부채가 심각하게 많습니다. 중앙 정부는 굉장히 건전하죠. 이 말은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직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민간의 부채, 지방 정부의 부채가 문제가 생기면은 다 중앙으로 국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제 총량, 부채 총량을 볼 필요가 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국가 부채 문제가 심각하지만은, 뭐 일본도 그렇지만은 민간의 부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부채라든가 이탈리아의 가계 부채는 굉장히 뭐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대신 돈을 다 빌린 거죠. MMT 진영에서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된다 뭐 계속 그랬잖아요. MMT, 뭐 거의 MMT 평생 해도 될 것처럼. 오늘 이렇게 이제 경제 전문가 네 분을 한 자리에 모셔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고견들을 나눠봤습니다. 자리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토론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